유쾌, 상쾌, 통쾌한 쾌변호사와 함께하는 시원한 법률 나들이. 자, 오늘도 기분 좋게 쾌변과 함께 가볼까요? 유쾌 상쾌. 통쾌 쾌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이제 오늘 뭐 하죠, 홍대님? 제가 사실 이제 형사 재판 절차들을 좀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형사 절차에 A부터 Z까지 약간 이런 컨셉으로 이야. 좀 보시는 분들이나 들으시는 분들한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제공해드리면 어떨까. 뭐 거창한 건 아니고요. 그냥 생각보다 정말 그 형사 사건에 휘말리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을 드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하에 좀 그러니까 남일이 아닐 수 있다. 네네네 재판에 휘말리는 게 네네네 바로 네 일이 될 수도 있다. 아 그럼요. 네. 댓글 하나 잘못 달았다가 맞아. 고소당해서 맞아요. 피의자 신분으로 가서 조사받기도 하시고 네. 내 의사표시를 하고 싶어서 집회에 나가는데 나 뭐 집시법 위반이라 그래가지고 맞아요. 뭐 그런 경우들도 있고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에 좀 저희가 지난번에 이제 형사 이런 사건의 절차에 대해서 다룬 적이 한 번 있었잖아요. 저 사실 꽤 우리가 한 세 꼭지 정도 네네네. 맞아요. 그때 이제 했었어요. 저희 피신조서라는 말도 배우고. 네네네. 피신조서 풀네임이 뭐였죠? 피의자 신문 조서. 피의자 신문조서. 네네네. 그래서 피신조서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남일이 아닐 수 있으니까 꿀팁을 알아둬야죠. 꿀팁이랑 그다음에 뭐 구속이 어떻게 되는가 뭐 이런 네.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맞아요. 하고 했었는데 네. 그래서 근데 오늘은 이제 그거보다 조금 더 이제 기본적인 내용을 준비하셨다고. 네, 일단 순서를 조금 바꿔서요. 그 전에 했던 거는 주로 이제 수사 단계에 대한 내용들이 많았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하는 거는 좀 제가 재판 단계 시작부터 이렇게 순서를 잡아서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조금 더 시간이 되면 수사에서 그동안 못 다뤘던 부분들도 조금 더 다뤄드리고 이런 식으로 좀 하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두 가지 정도 준비했는데요. 형사 절차가 무엇인지 그 민사 절차랑 비교를 통해서 조금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고 또 하나는 기소와 불기소. 그러니까 형사 재판 절차는 검사의 기소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기소는 무엇이고 불기소는 무엇인지, 기소에는 어떤 종류의 것들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벌써 어려운데. 하나씩 좀 쉽게 풀어드리려고 네네네. 합니다. 네. 예. 그래서 일단은 뭐 제일 먼저 이제 시작하는 게 이제 기본적 용어들 정리해야 되는데 네. 일단은 뭐 맨날 얘기하는 게 뭐 피고, 원고, 뭐 피의자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막연히 알고 계신 분들 많은데 한번 정리 한번 해주시죠. 그 이제 민사에서는 원고 피고 당사자를 원고 피고 그러니까 이렇게 대심적 심리 구조라고 해서 당사자가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그러니까 원고가 있고 그 대응하는 피고가 있고 이런 구조라면 형사 절차에서는 한쪽에는 검사가 있고 다른 한쪽엔 피고인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원고가 이제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원고고, 그렇죠. 그쵸. 민사 소송에서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원고가 피고가 되고 소송을 당한 사람. 당한 사람. 그렇죠. 예. 그러면 맞습니다. 형사 재판에서는 원고가 검사가 돼. 그렇죠. 예, 검사가 이 사람의 죄 혐의 사실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내가 조사를 해봤더니 이 사람 이런 범죄 혐의 사실이 충분히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판사님 당신이 이 사람이 의무죄에 대해서 판결을 해줘. 그래서 법에 따라서 이 사람을 처벌해줘. 이렇게 청구를 하는 게 이제 기소인 것이죠. 예, 그렇게 조금 달라요. 용어가 다른데 근데 저희가 요즘에 워낙 그 법정 드라마나 법률과 관련된 영화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렇게 법을 조금 아는 사람으로서 보면 조금 약간은 좀 오게 티라고 느껴지는 것들이 이게 피고인인데 피고라고 이렇게 영어를 사용하거나 그런 경우들이 간혹 있으시더라고요. 같은 최근에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다르죠. 지금 다른가요? 말씀드렸잖아요. 피고랑 피고인이랑 같은 거 아니에요? 완전 다른 거죠. 그러니까 네. 뭐가 다르죠? 피고는 민사 소송에서의 이제 상대방인 거고요. 네. 피고인인 거예요. 형사 재판 절차에서 범죄 혐의를 받고 그러한 절차를 받는 사람은 이제 피고인이라고 하는 것이고 피고랑은 다른 거죠. 그렇게 쓸 수가 없어요. 용어가 다른 이유가 뭐예요? 피고인 사람이 피고인 아닌가요? 민사에서만 피고고 형사에서는 피고인이라고. 근데 자 보세요. 법정 안에서 형사 절차가 진행되는 것을 전제로 이제 보통 그런 범죄극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그렇게 진행되잖아요. 근데 이게 아는 사람이 보면 이게 정말 좀
되게 질이 떨어져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작가가 너무 최소한의 그런 검증도 안 했구나. 기본적인 용어인데 그런 것들은 법률 아니, 찾아봤는데 저처럼 같은 거네라고 하는 걸 수도 있어요. 네, 이제 형사 절차에서는 인이 붙어요. 사람 인자. 그냥 뭐 민사 절차에서는 인이 안 피고, 붙어요. 네, 아. 원고 피고라고 하고 원고인 피고인 원고인이란 말 안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원고 피고라고 하고 형사 절차에서는 거기에 인이 붙어서 피고인. 이제 기소되기 전에 사람을 피의자라고 하잖아요. 피가 이제 당하다이고 의심을 당하는 자는 이제 사람자인데 피의자 거기에 대응해서 피고인 인도 거기다 붙일 거 아닐까요? 그거였어요. 피고인이랑 피의자랑 그렇게 다른 거였어요. 네, 기소가 되기 전과 후. 피고인은 이제 재판 단계에서 피고인이라고 부르고 기소되기 전에 그러니까 경찰서에 있을 때는 피의자고, 네, 그럼 검사가 경찰서 검찰에 있을 때 다 피의자라고 불러요. 피혐의자, 피의자. 피혐의자가 피의자죠. 그럼 피의자랑 용의자랑은 뭐가 다른 거예요? 용의자라는 말은 사실 법률 절차에선 잘 안 써요. 형사 절차랑 민사 절차가 많이 다르거든요. 그러면 동일하게 용어를 써도 안 되니까 구별해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지 않을까요? 맞아요. 예. 그러면 피의자랑 피고인은 네네. 네, 지금 보니까 한자는 동일해요. 음. 예. 지금 찾아보니까 피고까지는 한자가 동일하네요. 민사 소송을 할 때 피고가 사람이 아닌 뭐 국가나 단체 그럼요. 이런 게 될 수 있나요? 그럼요. 형사에서는 당연하죠. 그런 게 아닌가요? 그럴 수 있겠다. 법인도 피고인이 맞아요. 될 수 있어요. 국가는 법인이 아니니까 형사에서 국가가 형사 재판에 그렇죠. 그럴 수 보통은 있나요? 그건 아니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예. 형사 처벌을 받는 대상은 이제 법인도 법률적으로는 인자를 쓰잖아요. 인자는. 법인. 그래서 사람만 당하긴 하네요. 형사 절차 재판 처벌은 국가는 거기 안 들어가요. 법인이나 그래서 뭐 법인에 뭐 벌금이 부과되고 막 이런 경우들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긴 국가는 한데. 다른 거죠. 그렇죠. 국가는 이제 형사 절차에서는 사실 형벌권을 실행하는 주체인 것이고 국가가 피고인이 될 수는 있죠. 그래서 맞아요. 차이가 있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민사에서는 민사 재판에서는 그 피고나 원고가 이제 법인이 아니더라도 이제 다른 단체가 임의 단체가 될 수도 있고 뭐 법인이 아니더라도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형사 절차라서 그럼 행정 소송은 민사예요, 형사예요? 행정이죠. 맞아요. 행정 사건이죠. 행정 근데 사건. 민사 사건에 절차에, 조금 더 준해서 네.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용어도 원피고라는 용어를 씁니다. 맞아요. 그럼 약간 민사 쪽이네요. 그렇죠. 네. 민사 절차를 준용하게 돼요. 민사소송법 절차. 그러니까 보면 절차법이 다 있어요. 민사소송법이 있고 형사소송법이 있고 또 행정소송법이 있어요. 근데 이제 행정소송법에서는 민사소송법을 상당히 많이 준용을 하고 있죠. 특별한 규정도 있지만 그러면 그 민사랑 형사에서 변호사들도 용어가 달라지죠? 네, 맞아요. 그 민사에서는 일단 대리인이라는 표현을 써요. 원고의 소송 대리인, 피고의 소송 대리인. 근데 이제 그 형사에서는 많이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변호인이라는 표현을 써요. 영어 제목도 있고. 네. 아마 영어 그 영미권에서도 아마 용어가 다르게 쓰일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러면 대리인이기 때문에 민사에서는 그러니까 내가 안 가고 대리인만 가도 그쵸. 되는 예. 거고. 형사에서는 본인이 꼭 네. 당사자가 되는 거고 대리인이니까 모든 권한을 위임받아서 법률적인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사에서는 뭐 구속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렇다기보다는 피고인이 주체인 거고요. 한 당사자인 것이고요. 다만 말 그대로 변호인은 피고인을 위해서 어떤 변호를 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뭐 이 사람이 잘못을 했는지 여부를 가리는 절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반드시 법정에 나와서 그 절차를 참석을 해서 그 모든 절차를 또 다 지켜봐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국가가 당사자로서. 공권력을 통해서 기본권을 제한하는 거니까 형사는 그래서 변호라고 하는 거고 민사는 사인들 간의 이익을 다투는 거니까 법률 대리인이라고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또 민사랑 형사는 다른 게 또 뭐가 있나요? 약간 심리하는 방식도 조금 다른데요. 민사는 원고나 피고 당사자가 자신이 주장하는 내용 그리고 증거들을 다 제출을 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기속돼서 판사는 판단을 해요. 근데
형사 절차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라 실체적 진실을 가리는 절차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판사가 직권주의를 발휘해서 이제 다 뭐 당사자 주장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도 다 살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원칙이죠. 근데 물론 이제 실무에서는 근데 이게 증거가 네, 꼭 이제 그렇지는 않은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원칙은 그래요. 예, 형사는 실체적 진실 발견이 대원칙이기 네. 때문에 판사가 뭐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는 내용에 있어서 그냥 증거들을 다 보고서 실체적 진실을 밝혀낼 책임이 있는 건데요. 민사 같은 경우는 그 원고 당사자나 피고 당사자가 주장하는 내용 또는 피고는 반박하는 내용에 대해서 주장 입증할 책임이 있고 그것이 기속돼서 이제 판사는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말 안 한 건 난 모른다. 네. 민사는. 근데 형사는 내가 책임감 있게 조금 더 네. 들여다봐야 네, 돼. 네, 네. 예를 들어서 민사 사건에서 뭐 기본적으로 나 돈 빌려줬는데 못 받았어. 대여금 청구 사건의 경우에 입증해야 될 게 소비대차 계약이 이제 대여금 빌려줄게 빌려줘라는 계약인데 그 계약을 체결한 사실 그리고 대여금을 준 사실 그러니까 그런 계약 체결 사실이랑 어, 준 사실, 준 사실. 예, 그리고 뭐 이행기가 도래한 사실, 맞아. 뭐, 그런 예, 그런 이런 것들을 것들, 예. 이제 입증해야 되는데 그 중에 당연히 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했으면 내가 대여금을 줬겠지 하면서 준 거를 증거를 안 냈다. 그러면은 대여금이 기각될 수도 있어요. 청구가. 그러니까 말만 하고 안 줬을 수도 있으니까. 내가 다 해야 되는 거죠. 예, 증거를 통해서 입증을 못하면 기각이 되는 그러니까 그래서 네. 끝이래요. 다음에 만나요. 저희 아간세라고 아세요? 아간세? 모르겠어요. 아간세 모르세요? 그 아이슬란드 간 새끼라고 해가지고 그 나영석 PD. 네, 나영석 PD가 이제 그 삼시세끼 아시죠? 삼시세끼에서 뭐 내기를 하다가 걸려가지고 이수근이랑 은지원이랑 둘이 아이슬란드를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근데 아이슬란드를 어떻게 가냐면 아이슬란드 가서 딱 하루 자고 돌아오는 코스거든요. 그래서 비행기 값 그대로 다 내고 네, 진짜 딱 네. 하루 자고 돌아와요. 그쵸 하루 자고 돌아오는데 그걸 그러니까 아이슬란드 안새끼. 신서유기 외전 삼시세끼 뭐 아이슬란드 간 새끼 뭐 이렇게 막 플레임을 해가지고 아간세라고 해서 이제 그 TVN 방송에서는 한 2분인가 나오고 2분 한 5분인가 나오고 근데 유튜브로. 그거보다 조금 긴 버전의 유튜브로 나오거든요. 근데 약간 지금 우리 그거 찍는 것 같아요. 지금 한 10분 된 것 같은데 거의 다 하긴 했어요. 근데 약간 빨리 자르라고. 편집을 본인이 잘 하셔야지. 그래서 어쨌든 오늘은 이제 민사랑 형사랑 이제 약간 구분 비교하면서 네. 기본적인 용어들을 알아보는 아주 네.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요. 네. 안녕. 이렇게 상쾌. 통쾌. 케빈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여러분. 박수로 하이파이브라도 한번. 너무 올드했어. 이게 또 이 맛이 있죠, 또. 약간 병맛으로. 오이스 좀 괜찮으세요? 네? 표정이 유달리 안 제가 좋아지는데. 표정을 제가 보고 있으니까. 작가님 표정을. 예. 지난 시간에는 뭐 했죠? 지난 시간에 당사자를 어떻게 부르는지 민사 형사 절차에서 민사는 원고 피고로 부르고 형사 재판은 피고인이라고 부른다. 네. 네. 기본적인 용어들과 민형사상 어떻게 조금 다른지 절차는 어떻게 왠지는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피고랑 피고인은 다른 거다. 그냥 외워라. 묻지 마라. 네, 그런 거다. 네, 그런 거다. 어. 네. 네. 그러면 이제 얘기한 게 이제 피의자가 네. 기소를 하면 이제 피고인이 된다 그랬는데 네. 기소가 뭔가요? 기소는요 조금 쉽게 풀어드리면 이제 민사 같은 경우는 원고가 어떤 걸 피고를 상대로 해서 청구를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검사가 열심히 수사를 해서 이 피의자가 되게 어떤 범죄 혐의 사실이 상당 부분 있는 것 같으니 형벌권을 행사하는 거는 이제 법원에서만 할 수 있잖아요. 이 사람을 법에 따라서 처벌해 주세요라고 청구하는 걸 기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수사를 하다가 그러니까 수사가 이제 막 조사하고 하다가 네. 기소를 하는 순간 이제 재판으로 이제 넘어가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재판의 시작은 검사의 기소로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 검사가 기소하지 않으면 판사가 재판을 뭐 자기의 권한에 의해서 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검사가 기소를 해야. 그래서 뭐 막 수사권 뭐 기소권 얘기하는 게 약간 그런 거. 네, 맞아요. 그 기소 독점주의라고 해서 기소는 검사만 할 수 있다는 걸 이제 기소 독점주의라고 하거든요. 이따가 또 잠깐 얘기 나눠보겠지만 요즘에 그 검찰 개혁에 관련된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네네네. 네, 그래서 그 검찰 폐해 중에 되게 이제 심각한 것 중에 하나로 지적되는 게 기소 독점주의거든요. 예, 그래서
과연 검사한테 그 기소권을 전부 다 독점시키는 게 맞냐 이런 것에 대한 비판들이 상당히 많이 또 있죠. 재판을 할지 말지 예, 결정할 수 있어요. 예, 그렇죠. 형사 재판 절차는 검사가 기소를 해야 시작이 되는 것이고 검사만 할 수 있으니까요. 기소를 독점하고 있으니까. 예. 그렇구나. 그러면 기소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 건가요? 그렇죠. 예, 기소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정식 재판 청구거든요. 말 그대로 기소, 정식 기소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러니까 제일 일반적인 거. 그렇죠. 예, 비율적으로도 제일 많고요. 예, 정식 기소라고 하고 두 번째는 그 약식 명령이라고 해서요. 약식 명령 청구라고 하거든요. 벌금형 정도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검사가 약식 명령 청구를 통해서 약식 절차에 의해서 재판을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직결 심판이라고 해서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 도로교통법 위반이라든지 경범죄 처벌법 위반이라든지 이런 사건들, 그러니까 벌금 한 20만 원 이하 정도 되는 사건들에 대해서는 이거는 기소 독점주의의 어떻게 보면 예외인데 경찰서장이 직접 법원에 청구를 해요. 그래서 예, 직결 심판 절차에 의해서 이제 판사가 이제 어떤 결정을 딱 내려주는 거죠. 벌금 얼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저도 며칠 전에 직결 심판 당했어요. 네. 뭐 차를 잠깐 세워놨더니 주차 위반하셨나요? 네. 그거는 이태리는 그냥 경찰에서 행정권이 발동하는. 약식 명령 청구를 한다는 얘기를 이제 내가 이제 수사를 받았는데 검사나 경찰서에서 수사를 받았는데 뭐 검사가 약식 명령 청구한다고 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이제 보통 해주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근데 보통은 잘 안 해줘요. 사실 그것도 검사가 어떤 처분을 할지는 사실 말을 안 해주게 돼 있어서 말을 잘 안 해주고, 근데 이제 뭐 어떻게 이제 이렇게 알게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법원 그 검찰청에서도 약식명령 청구하면 어떤 그 처분 통지서가 와요. 예, 그 내가 이제 어떤 사건의 피의자로서 수사를 받게 되면 수사가 종결되면 기소 또는 불기소로 종결이 되면 처분 통지서를 검찰청에서 당사자한테 이렇게 우편으로 발송을 해주거든요. 그럼 거기에 이제 결과가 나와요. 예, 뭐 기소, 불기소 이렇게 해서 뭐 불기소면 혐의 없음,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기소면 뭐 구약식 이렇게 해서 약식 명령이에요. 구약식이 약식 명령 청구. 그래서 그렇게 오게 돼서 이제 자기는 나 이렇게 벌금으로 끝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을 놓고 있었는데 법원에서 갑자기 정식 재판 그 뭐 공소장이 날라오고 피고인 소환 통지서가 날라오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당황스럽잖아요.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그 약식 명령 청구는 말 그대로 검사가 법원에 청구를 하는 거고, 그걸 약식 명령으로 할지 말지는 법원에서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검사가 수사 기록 이렇게 넘겨가지고 법원으로 넘겨서 이제 판사가 검토를 해봤더니 이거는 벌금으로 하긴 조금 너무 중한 범죄인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면 그럼 정식 재판을 받아야지 이렇게 넘기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반대로 이거는 무죄 같은데? 왜 벌금을 청구했지? 판단해 봐야겠는데. 그런 생각이 들면, 그런 생각이 들 경우에도 이제 정식 재판 청구를 하는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약간 그걸 받았을 때는 좋아하실 필요도 실망하실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본인은 아시겠죠? 내가 잘못을 했는데 생각보다. 그리고 그런 경우 있어요. 당사자 입장에서는 검사가 구약식을 하는 게 억울할 수 있잖아요. 나는 무죄 같은데 왜 구약식을 하지? 이럴 때는 사실 정식 재판 청구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 약식 명령에 대해서 제가 말을 잘못 드렸는데, 약식 명령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해서 불복을 해서 정식 재판 청구로 갈 수 있는 권리도 있어요. 그러면 약식 명령 청구가 돼서 결론이 나면 그건 이제 1심 결론이 난 걸로 치는 거예요. 그건 확정이 된 거예요. 맞아요. 이미 끝난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뭐 2심으로 갈 물론 근데 그거 할 수는 그러니까 있겠죠. 항소를 할 수는 있죠. 근데 그러려면 정식 재판 청구를 해서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1심이 끝난 걸로 치는 건 아닌 거네요. 그러니까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그거 벌금을 내면은 그냥 끝나는 거고, 그게 벌금형이 나는 이거 너무 억울하다, 난 무죄인데 하면 정식 재판 청구를 해서 재판이 실제로 열려서 피고인으로 나가서 이제 무죄를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사실 근데 조금 이슈가 있었는데 예전에는
그 약식 명령에서 이의 신청을 해서 정식 재판 절차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그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검사가 500만 원으로 이제 벌금형 구형을 해서 결정이 그렇게 났어요. 아 그러면은 이제 어. 판사가 그거보다 더 세게 할 수 없다. 그렇죠. 아. 그 원칙이 적용이 됐거든요. 어. 그러니까 약식 명령 절차랑 정식 재판 1심 절차와의 사이에서도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이 된다고 보았는데 그 법을 바꿔버려 가지고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이제 1심에서 예를 들어서 1심에서 징역 1년을 받았는데 나만 억울하다고 그 1년이 너무 높다고 나만 항소를 하는 경우에 검사는 이게 너무 낮아 하고 항소를 하지 않고 나만 항소를 해서 2심으로 올라가는 경우에 검사는 항소를 안 했으니까 내가 받은 1년보다 더 크게 받을 수는 없다. 그 밑으로만 받을 수 있다. 이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없다는 원칙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약식 명령과 정식 재판 사이에서도 원래는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이 된다고 했었는데 지금은 적용이 안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라는 게 이제 검사가 구형한 거보다 또는 1심에서 2심. 그러니까 1심에서 재판 2심 단계 검사 구형이랑은 상관없이 상관없이. 그러니까 1심 판결에서 벌금이 500만 원 나왔으면 이제 검사는 항소를 안 하고 이제 피고인만 했을 때 피고인만 항소를 했을 때는 2심에서는 500만 원 이상의 벌금으로 바꿀 수는 없고 네. 깎일 네, 수는 있는데 그쵸. 그런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기계적으로 그냥 하는 거예요. 하는 거죠. 네, 그냥 뭐 불리할 거 없는데 한번 해보지 뭐. 그러니까 약식 벌금이라도- 명령을 했다가 그러니까 약식 벌금이라도- 명령이 소위 말하는 그 약식 기소 그쵸, 맞아요. 그쵸. 예. 약식 기소 그러니까 어차피 말하는 내가 쉽게 말해서 벌금 500이었는데 약식 명령했을 때 정식재판 청구해서 좀 뭐 어떻게 양형이라도 입자의 좀 더 문제니까 해보면 뭐 한 2, 300이라고 깎이지 않겠어? 음. 이런 마음 때문에 그게 엄청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약간 그 업무에 약간 과중이 예. 생겼겠네요. 예. 그러니까 그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학교에서 시험 보고 교수님한테 클레임 거는 거랑 똑같아요. 미적의 문제인데. 그렇죠. 가서 그런 나 마음인 이거 거죠. 나 분명히 맞은 것 같은데 부분 점수라도 달라고. 근데 거기 한번 갔다가 누가 갔는데 점수가 깎였더라. 그러면 이제 안 그러면 이제 안 가지. 이런 네. 소문 나면 이제 어. 클레임 걸러오는 애들이 확 맞아요. 줄거든요. 약간 그런 그래서 거구나. 약간 조금 더 신중하게 하게 되는 건 있는데 피고인 입장에서는 사실은 조금 억울할 수 있죠. 절차를 하나 뺏기는 걸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근데 뭐 좀 이슈들이 있었어요. 법원이 그러니까 사실 사람을 더 뽑으면 되는 문제긴 한데 법원이 지금 계속 뭐 일 많아서 재판도 밀리고 맨날 뭐 사실은 예, 법원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 같긴 해요. 저는 그러니까. 예, 뭐 판사님들이 워낙 일이 많다 보니까 불필요한 남소를 방지하고자 불필요한 어떤 정치재판 청구를 방지하고자 그렇게 했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예. 뭐 좋게 보면 판사님들 일이 좀 줄면은 이렇게 개개 사건을 좀 더 네네. 자세하고 맞아요. 공정하게 예. 봐주시지 않을까요? 맞아요. 네. 예, 그리고 그렇게 기대를 하고 약식 있습니다. 명령에서 벌금 나와서 정식 재판 청구해서 더 잘 되는 경우 진짜 드물거든요. 아 그래요? 네. 아. 진짜 외적인 네. 경우긴 해요. 예. 그러면 재판을 하면은 예를 들어 그러니까 보통 뭐 저는 잘 모르지만 뭐 예를 들어서 검사가 500만 원 구형하면 500만 원이 풀로 나오는 경우가 잘 없잖아요. 재판하면은 좀 깎이는 네네네. 경우가 많잖아요. 구형을 했을 때. 그러니까 정식 재판을 하면 이제 변호를 열심히 할 테니까. 근데 약식 명령은 거의 대부분 검사가 구형한 대로 나오나요? 결과가? 그쵸. 아. 500이 합당한 것 같으니 500을 내려주세요. 이렇게 약식 명령을 검사가 청구하면 그냥 판사가 보고 오케이. 콜. 그대로 확정. 그러니까 뭐 거의 그대로 하는 경우가 제 경험상으로 봐도 그쵸. 많은 것 같고요. 음. 근데 그렇지 않고 깎는 경우도 있어요. 혹은 올리는 경우도 있어요. 예. 올리는 경우는 진짜 못 봤는데. 있어요. 올리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 너무 적은 거 아니야? 이렇게 오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법원의 양형 기준이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 자기 그 법원의 양형 기준에 비춰봐서 너무 낮거나 높으면 그 기준에 맞추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구나. 네. 그러면 그러니까 정식 기소하는 거는 재판을 하는 거고 약식 명령 청구 그러니까 소위 말해 약식 기소하는 거는 재판 안 하는 거고 그럼 직결 심판은 재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법정에 가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직결 심판이 그 약간 소위 말하는 그 이렇게 피고인들을 엄청 많이 이렇게 있고 누구 땅땅땅 다음 누구 땅땅땅 이렇게 하는 거 그거 맞죠? 그런데 저는
대리는 안 해봤어요. 직결 심판. 보통 이런 건 이제 대리 네. 뭐 이제 손님에서 하지는 않으니까요. 네. 네, 뭐 벌금 20만 원인데 어. 변호사 비용 많이 400만 써가면서 원, 하지는 500만 원 4, 500만 원씩 쓰면서 그렇게 하지는 않으니까요. 네. 그 약간 공장처럼 재판하는 느낌 난다고 뭐 그랬던 것 같은데 들어봤을 때. 근데 이제 너무 내가 일이 바쁘다, 생계 때문에 바쁘다 그런 경우에는 경범죄나 경미한 범죄의 경우에는 1.5배 엔합하고 그 나 불출석 할 테니 허가해 주세요 이렇게 청구서를 내면 법원에서 허가를 해주게 되면 그럴 때 이제 불출석 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런 청구하는 그런 절차는 있다고 들었습니다. 뭔가 옵션이 하나 생길 때마다 머리가 복잡해지고 당해보면 알겠죠. 아이 뭐 네. 그리고 아까 잠깐 뭐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그 기소 편의주의라고 해서 기소 독점주의 말고도 검사가 기소에 대해서 재량을 사실 가져요. 물론 이제 기소 불기소에 대한 검찰 내부의 지침이나 규정들은 있어요. 다 있는데 하지만 기소를 할 수 있는 재량은 그 사건의 검사한테 있는 것이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비판을 받는 지점들이 그동안 많이 있었죠. 약간 다른 사건과의 형평성에 비춰볼 때 이거는 기소가 돼야 될 사건 같은데 그냥 기소유예 처분을 한다든지 이거는 기소하면 안 되는 사건인데 기소를 해버렸네? 증거가 뭐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사실 뭐 이제 최근에도 그런 논란들이 있는 사건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어떤 기소 편의주의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비판을 받는 네. 지점이고 이것에 대해서 좀 통제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적절한 통제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비판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죄송한데 기소 편의주의가 독점주의하고 어떻게 다른지 한 번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기소 독점주의는 말 그대로 검사가 기소권을 독점하는 거. 하고 있다. 그러니까 뭐 경찰이 기소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는 거고 기소 편의주의는 그러니까 경찰은 기소 여부에 수사를 대해서 해서 검찰한테 기소해 주세요라고 네, 이제 성취를 하는 거죠. 보내는 거죠. 예, 그렇게 하는 거고,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기소 독점주의고 예, 기소 예. 편의주의라는 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기소를 해야 되는데 그냥 재량권 안 하고. 혹은 뭐 하면 안 되는 사건인데 해버리고 이런 이제 기소 말 그대로 기소에 대한 재량권을 이제 검사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기소를 검사만 할 수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렇죠. 검사가 제가 어떤 사기 피해를 당해서 누구를 고소했는데 검사가 이렇게 보더니 그냥 기소유예 이거 별것도 아니네 기소유예 처분해버리면 이 사람은 이 피의자는 법원으로 안 가는 거예요. 판단을 받지 않고 그냥 기소유예 처분으로 끝날 수가 있는 건데 물론 이제 제가 그거에 불복해서 항고를 하거나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항고가 다시 받아들여지고 이런 일은 또 좀 힘든 절차라서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러니까 그 뭐지 한 가지 사건으로 재판을 두 번 받을 수는 없으니까 기소유예 처분이 한 번 내려지면 그 사람은 이제 면죄부를 받은 것처럼 되는. 항고를 해서 다시 뭐 그러니까 항고를 해도 잘 안 된다고. 안 되면 그쵸. 그죠. 네. 그러면 동일 사건으로 해서는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없는 거니까. 그렇죠. 기소유예 처분 이제 검사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검사 아까 말씀드렸듯이 검사가 기소를 해야 그 사람을 재판받게 하는 거거든요. 불기소 해버리면 끝인 거예요. 기소유예 내지 불기소 처분 일종인데 또 불기소 처분의 종류에선 다음 시간에 이제 얘기 나눌 것 같은데 거기서 이제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고소인 피해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우울해질 수 있는 거죠. 검사가 네. 결정권을 갖는 느낌이 들잖아요. 판사의 판단을 받기도 전에. 다른 나라를 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경우 거의 없다면서요? 그러니까 조금 우리나라만 되게 굉장히 특이하게 검사한테 부여된 권한이 굉장히 많은.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저도 근데 그것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으로 다른 나라의 입법에 대해서는 살펴보지 않았는데 그렇게까지 모든 검사의 어떤 불기소 권한을 전적으로 독점시키는 경우는 입법내가 다른 나라도 거의 없다고. 그러니까 사실 지금 뭐 검찰 개혁 얘기가 맨날 나오는 게 검찰이 기소를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많고 특히 검찰의 내부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자기 식구 감싸기로 이제 기소를 안 하는 경우가 많다. 이게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면은 뭐 그러니까 뭐 소위 말하는 힘 있는 사람들은 이제 검사가 눈치 보느냐고 기소를 안 한다. 뭐 이런 얘기도 많고. 그런 것도 있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정관 얼마 전에 그쵸. 그 이탄희 사법 맞아요. 검찰 그 개혁위원회에서 그 위원이 이제 이탄희 변호사가 정관 그 검사
정관 검사 출신, 그러니까 정관 변호사, 검사 출신 정관 변호사 이랬던 정관이유 문제에 대해서 그런 사례들이 상당히 많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 한번 해서 지금 뭐 얼마 나온 지 한 뭐 몇 달 안 된 자기 직속 상관으로 모셨던 부장검사가 전화 한번 해서 뭐 그 사건 뭐 별거 아니던데. 그 말하는 전화 변론이죠. 예, 전화 예, 변론. 예, 별거 아니던데 그냥 그렇게 그렇게 해 그냥 알지 기소유예 알지. 하면 되잖아. 뭐 약간 에이 왜 그래? 예, 아니면 뭐 다른 그 거기 잘 아는 데 있잖아. 거기로 좀 배당해 줘 사건 뭐 이런 식으로. 작가님이 끊어달라고 난리를 치고 계세요. 네. 그래서 사실 지금 이제 기소 얘기하고 기소유예 얘기 나오고 뭐 불구속 기소 나오고 했는데 네. 그러니까 무혐의 뭐 불구속 기소 기소유예 뭐 이런 것들 되게 많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다른지 궁금하시죠? 다음 편에 찾아오겠습니다. 네. 안녕. 안녕. 지난 시간에는 뭘 했나요? 그 기소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네. 그래서 기소가 기소 독점주의, 기소 편의주의 이런 얘기도 좀 나왔습니다. 네. 네, 그래서 네. 뭐 정식 기소, 그다음에 약식 기소, 네. 직결 심판 이런 게 있다. 네네. 아 그리고 하나 빠뜨린 게 있는데 정식 기소는 이제 두 가지로 또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 한 불구속 기소랑 예, 구속 기소. 예, 아. 그래서 이제 보통 그 수사 단계에서 이제 구속 여부는 결정이 되죠. 그래서 뭐 과거에 동종 조과가 많으시다거나 뭐 저지른 범죄의 어떤 정도가 굉장히 중하거나 그리고 자신의 범죄 혐의를 수사기관에서는 증거들이 많이 있는데 극구 부인하시거나 이러면 이제 영장 발부를 해서 이제 그러면 가둬놓은 상태에서 구속은 네. 수사 단계에서도 될 수 있고 기소 단계에서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무 때나 구속될 수 있는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수사 단계에서 구속 여부를 결정을 하고요. 아, 그러니까 근데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건 수사 단계에서 보통 하고. 네네네. 근데 영장 발부는 판사만. 네 아. 법원의 권한이에요. 판사의 권한이고요. 그러니까 1심 그것도 지나서- 검사가 해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쵸. 영장 청구를 하는 거죠. 맞아요. 예, 청구도 검사만 청구할 수 있고 법관이 직권으로 영장을 발부할 수는 없어요. 그 전에도 이 부분 한번 이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래서 하여튼 여러 가지로 좀 권한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사실 이제 뒤에 가서 집행하는 것도 사실은 검찰 쪽의 일이에요. 그 형을 집행하는 것도 이제 법무부 산하 그쪽의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이제 검찰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고. 지난 시간에는 기소에 관해서 얘기를 해봤던 오늘은 이제 불기소에 대해서 이제 네. 불기소는 말 그대로 검사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 사람 이렇게 뭐 처분할 정도로 그렇게 처분할 정도로 별로 증거도 없는 것 같고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아 뭐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이제 불기소 처분을 하거든요. 근데 좀 종류들이 조금 나뉘어져 있어요. 그냥 뭐 불기소 처분 이렇게 퉁쳐서 뭐지 불기소 처분이 아니라 종류가 좀 나뉘어져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혐의 없음 처분이라는 거예요. 보통은 이제 증거 불충분,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서 혐의 없음 처분을 하는 경우가 많고 불기소 처분의 한 70~80%는 요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뭐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약간 증거 불충분. 맞아요. 이게 이제 혐의 없음. 그러니까 어떤 혐의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는데 이 사람 뭐 기소할 정도로 그렇게 뭐 이렇게 뭐 증거가 없는 것 같다. 그러면 이거는 무죄랑 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런 거죠. 예, 검사가 판단을 해서 죄가 안 된다고 혐의가 없다고 이제 판단을 하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검사가 수사했는데 무죄 판결 났다 뭐 이렇게 쉽게 그냥 그렇게 일반인 볼수 기준으로 있죠. 하면 그러니까 검찰에서 또 이렇게 자기네들은 조금 독립성이 보장돼야 된다는 논리로 이렇게 주장하는 게 자기는 준사법기관이다. 우리는 판단도 이렇게 다 하지 않냐. 무죄 판단도 해서 불기소도 하고 독립성이 더 보장돼야 된다 뭐 이런 논리들이 좀 있죠 사실. 기소유예 처분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소유예는 진짜 많이 들어봤어요. 뭔가 뉴스에 나올 네. 만한 큼지막한 사건들은 네네네. 뭔가 되게 우리가 봤을 때는 뭔가 좀 찜찜한 것 같은데 네. 기소유예가 많이 되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사실은 이제 기소유예도 죄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혐의가 없어서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건 아닌데 그냥 여러 가지 정상 참작. 이 사람이 그냥 인정도 하고 있고 뭐 다른 동정적과도 없는 것 같고 초범인 것 같고 이런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기소유예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재판해도 뭐 집행유예 정도 나오겠다. 되게 경미한 사건의 경미하다. 경우에 아니 집행유예 정도면 기소유예는 거예요? 안 그거는 해요. 생- 그 센 거예요? 집행유예는 징역형인데 아. 그 징역의 그 실형을 사는 건데 원래는 그 집행을 유예시켜 주는 거니까 그 사실은 너가 징역형을 받은 똑같은 거죠. 일을 하면 그땐 잡아놓겠다. 약간 이런. 어떤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사유들이 있거든요. 아. 그럴 경우에는 취소돼서 다시 들어가야 돼요. 근데 기소유예 같은 경우에는
아예 검사가 기소를 안 하는 거니까 사실 그럼 기소를 안 할 이유가 뭐가 있죠? 예를 들면 지어내자면 어떤 사람이 굉장히 성실한 회사원으로 계속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그 회사의 뭐 내부 규칙 중에서 어떤 뭐 벌금이라도 받을 경우에 회사에서 나가야 된다 이런 규칙이 있다. 근데 지나가다가 어떤 여자 이렇게 걸어가다가 엉덩이를 툭 쳐가지고 뭐 강제추행으로 이제 들어왔다. 근데 그 여자랑 됐어요 이러면서 그 여자도 합의를 해줬다. 그러면 이 사람도 되게 내가 뭐 과실일 수도 있고 뭐 느낌은 있었는데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을 처벌을 해서 그러니까 회사에서 쫓겨나고 이 사람의 전체 삶이 망가지고 이런 판단들을 할 수 있는 말하는 이제 사회적 안정성을 고려를 좀 하는 거네요. 그것도 하나의 이제 판단 기준이 될 수 그러니까 있겠죠. 예를 들면 네. 그런 거죠. 이제 뭐 저같이 애도 한 둘이 있고 그런데 이 사람 어떻게요? 돈 못 벌면 쫓겨나면 당장 생계가 막막한데 가족이 너무 가혹하긴 하잖아요. 부양을 해야 되고 물론 잘못했지 제값을 치러야 되지만 이거 괜히 그렇게 직업까지 뺏길 정도는 아닌 것 같다. 이럴 때는 사실 기소유예권을 행사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적절한 걸 수도 있죠. 근데 약간 사례가 부적절하신데 중요한 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요즘에 근데 이런 유형의 사건은 기소유 안 해요. 잘 안 해요. 요새는 성범죄가 워낙 이제 민감하기 때문에 느낌적인 느낌이 네. 오케이. 근데 이게 사실은 일반적으로 이제 어떤 잘못을 해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사실은 되게 이제 당사 입장에서는 좋아하는 것이 일반적이긴 하거든요. 근데 그 경우에 따라서는 이 기소유예 처분이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죄가 무죄가 아니에요. 혐의는 인정을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인정이 되는 것 같은데 네가 잘못은 했는데 그냥 봐줄게 눈 감아줄게 느낌이구나. 근데 나는 잘못 안 했는데? 맞아요. 난 무죄야. 난 그런 거 한 적 없어. 왜 기소유예 처분해? 근데 물론 근데 기소유예 처분하는 경우에는 보통은 본인이 인정을 할 때 기소유예 처분을 하긴 하거든요. 맞아. 근데 간혹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긴 해요. 그리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 막상 받고 보니까 나 사실은 진짜 안 했는데 나 너무 억울한데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이거는 이제 헌법재판소로 가져가야 돼요. 헌법재판소요? 네. 이게 기소유예도 이게 검찰도 행정청이거든요. 행정청의 공권력 행사기 때문에 그 공권력 행사로 해서 나의 기본권이 침해당했다라고 주장을 해서 기본권 침해 주장해서 이제 그 권리구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하는 거거든요. 헌법재판소로 가는 거예요? 네네.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경우들도 꽤 있어요. 그건 다른 법원에서도 다툴 그쵸.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서 불이익을 받는 억울하기도 하겠지만 이제 범죄 경력 조회를 딱 해보면 거기에 기소유예가 나오거든요. 아까 그 기소유예는 빨간 줄인 거예요, 그러니까. 빨간 줄이라기보다는 그걸 뽑았을 때 기소유예가 나오면 남들이 보기에는 이거 죄가 있는 건데 한번 봐준 거네. 잘못을 저질렀네. 전과가 남은 거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보통 네네네. 인식이 원래는 이제 정확하게는 전과라는 건 법원의 유죄 판결인 거긴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그것은 이제 전과는 아닌 거죠. 그렇지만 그러니까 제가 얼핏 듣기로는 그게 뭐 다르다면서,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뽑았을 때 나오는 전과랑 그다음에 경찰이랑 검찰이 뽑았을 때 나오는 전과랑 다른 게, 그러니까 기소유예가 일반인들이 뽑았을 때는 안 나오고, 그러니까 경찰이나 검찰이 뽑으면 나오고. 수사기록에는 다 남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이제 진짜 나중에 어떤 사건을 이 사람이 저질러서 진짜 조사를 받고 이럴 때 경찰이 그걸 뽑아보거든요. 거기는 수사 경력도 나오고 범죄 경력도 나와요. 그럼 수사 경력에는 얘가 어떻게 해서 이때 수사를 받았는데 그 수사의 결과가 이거였고 이게 다 나오거든요. 그러면 기소유예가 있으면 여기에 불리하게 작용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옛날에 어떤 뭐 사기의 기소유예가 있었다. 근데 또 사기를 쳤다. 그러면 법원 입장에서는 예전에도 이랬는데 지금 또 이랬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기소유예 받았는데 다퉈보고 싶다 이러면 이것도 그 날짜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요 기소유예 처분 받아서 통지 받으시면 90일 안에 꼭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하셔야 돼요. 그럼 기간도가 돼서 이것도 이제 더 이상 못하게 되는.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요. 수사를 충분히 하고 기소할 만한 사건인데 수사를 아예 시작을 안 하면 개인으로서 거기에서 뭐 대항할 수 있는 뭔가 절차가 있어요? 수사를 아예 시작을 안 하면요. 고소나 고발을 하면 되죠. 고소나 고발을 했는데 수사를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고소 고발을 해서 일단 이제 올라가면 어찌됐든 종결을 시켜야 돼요. 수사기관에서.
어, 에서는, 그거를 지연시킬 수는 있는데요. 안 할 수는 없죠. 수사를 안 할 수는 없죠. 근데 이제 묵혀두면 대충 할 수는 사실은 있겠죠. 어. 예, 그런 경우들도 많지는 않지만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그 뭐 기한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기한이 원래는 정해져 내부적으로. 있는데 그걸 연장을 계속 할 수는 있는 것 같더라고요. 허가권자 허가를 받아서 예. 기한은 정해놓는 것 같아요. 계속 연장할 수 있는 거예요? 무제한적으로? 무제한, 그러니까 법률에는 없고 그 내부 수사 규칙에는 그 규칙적인 언제까지 해야 된다 이런 게 있는 것 같고 연장을 할 수 있고 그 결재권자에 따라서 허가 받아서 연장하도록 하고 그런 것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사건 하나로 막 1, 2년씩도 막 하고. 이제 뭐 이제 큰 하더라고요. 사건들은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고 일부러 그러니까 막 그 왜 검찰청 앞에서 이렇게 막 들고 서 계시는 분들 혹시 그러니까 그런 1인씩 뭐 분들은 이런 사실은 이제 억울함이 어떻게 보면 있는 거거든요. 예, 이제 뭐 그런 경우들도 있는 것 같긴 하고요. 근데 이건 저도 뭐 명확한 건 아니지만 하여튼 예,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소한 피해를 입은 사람 입장에서는 검사가 불기소 처분하면 되게 억울하잖아요. 그럼 사실은 이거 좀 어떻게 방법이 없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제 그 경우에 이제 법률에서 정한 방법이 있어요. 절차가 있어서 항고 절차라고 해서 그 처분을 한 처분청 그러니까 내가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해서 결과를 받아봤는데 불기소래. 그러면 그 중앙지검에 항고장을 접수를 하시면 관할 고등검찰청, 그럴 땐 서울고등검찰청이 되겠죠. 거기로 이제 기록이 송부가 돼서 다시 한번 다른 검사가 그 기록을 전체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이게 불기소 결정이 잘못된 건 없는지 검토를 해서 이제 기소 여부를 다시 한번 결정하는 절차가 보장돼 있고요. 근데 이제 항고를 했을 때 사실 인정되는 게 굉장히 드물긴 해요. 네. 그렇죠. 뭔가, 그러면은 네. 약간 어떻게 보면은 이전 검사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는 네, 셈이 되는 거니까. 네. 뭔가 새로운 증거가 뭐 발견되거나 이런 게 아니면 굉장히 어렵다고는 알고 있고요. 그리고 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최후로 다시 그 고등검찰청에 대응하는 법원, 그러니까 서울고등법원이 되겠죠. 거기다 재정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재정 신청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다시 한번 그러면 법원에서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그 기록을 보고 이건 증거가 명백한데 왜 기소를 안 했지 하면 법원에서 직권으로 기소를 해라라고 명하는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네. 법원에서요? 네. 근데 근데 그 경우에 되게 웃기는 거거든요. 사실은 검찰이 사실은 자기네들이 이건 불기소 결정을 한 건데 법원에서 기소하라고 해서 하면 자기는 또 거기서 이 사람이 유죄다라고 주장을 해야 되는 입장인 거예요. 하여튼 약간 이상해지긴 하는데 하여튼 그런 억울함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있긴 하고 여기도 기간이 굉장히 중요한데 항고는 그 불기소 처분 통지서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꼭 하셔야 돼요. 네. 그런 것들 이렇게 이런 절차에 있어서 날짜가 굉장히 중요해서 이거 놓쳐서 못 하셔서 억울함 호소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네. 그럼 기소유예 말고 또 뭐가 있나요? 그리고 예, 재관됨 처분이라고 해서 왜 우리 여러분들 정당방위 이런 거 들어보셨죠? 정당방위. 그러니까 내가 잘못은 했어. 객관적으로 이 사람 죽이긴 했어. 근데 이 사람이 날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뭐 몸싸움을 하다 보니까 칼에 찔려가지고 그 사람이 죽게 됐어. 이런 경우에 이제 전형적인 정당방위인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위법성이 인정이 안 된다고 보는 건데 그런 경우에 재관됨 처분을 하고 형사 미성년자라고 해서 만 14세 미만의 자는 이제 죄를 저질러도 형사 책임 능력이 인정이 안 돼서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재관됨 처분을 하게 되는. 공소권 없음은 뭔가요? 예, 공소권 없음 같은 경우는 왜 여러분들 공소시효라고 들어보셨잖아요. 네네네. 그 뭐 각 죄 법정형별로 기간별로 그 연도가 정해져 있는데 뭐 사기 지금 횡령 그 살인의 추억 공소시효 지나서 이제 못 한다고. 네, 네. 맞아요. 이제 그런 것들 살인죄도 지금 15년이죠. 살인죄가. 옛날에 옛날에 15년이었죠. 과거 네, 그 그쵸. 기준 지금은 어. 없어졌잖아요. 네, 살인죄는 공소시효가. 예, 없어졌는데 그 행위 시 당시의 법률이 적용되기 네.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소급 적용이 안 돼서. 네. 그게 이제 대원칙이어서 네.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경우에 이제 공소권 없음 결정을 하거나 과거에는 법에서 처벌을 하는 행위였는데 지금은 아니죠. 처벌을 하는 행위가 아니게 된 경우에도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하게 되고 또는 폭행이나 뭐 협박 같은 죄는 당사자 고소나 처벌 의사가 있어야 확인이 돼야 소위 말하는 친곡죄. 네, 친고죄 맞아요. 내지는, 반의사불벌죄. 반의사불벌죄. 예, 그런 경우에도 이제 고소했다가 다시 고소 취하를 하거나 합의를 받거나. 네. 아. 그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공소권 없음 결정을 하게 돼요. 아. 네. 네, 끝내달라고 하시네요. 네. 네. 그러면 오늘은
또 얘기하다 보니까 네. 좀 길어졌는데 네. 그래서 불기소 종류에는 혐의 없음, 기소유예, 공소권 없음, 좀 제거 안 됨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 네. 그런데 이제 기소유예 받았다고 해서 그게 무죄인 건 아니니까 억울하면 네, 뭔가 할 수 있다. 근데 기소유예 처분 받으면 이건 일단은 유죄라고 보기 때문에 아, 민사소송 하셔도 돼요. 내가 피해를 입었다고 보면 민사소송을 통해서 권리구제를 하셔도 돼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좀 더 이어서 다시 네, 돌아오고. 네. 안녕. 안녕. 이렇게 상쾌. 통쾌. 개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와, 안녕하세요. 통쾌. 네. 학교 다닐 때 장기자랑 같은 거 해보셨어요? 저 그런 거 되게 못했죠. 아, 진짜. 춤 춰본 적 있으세요? 춤? 춤이요? 네. 여러 사람 앞에서 춤. 있었던 것 같아요. 진짜요? 룰라. 몰라요? 오. 주일학교 교사를 했었거든요. 아, 맞아. 애들 캠프파이어 할 때 이렇게 선생님도 아. 공연하고 그러는데 그럼 나도 있다. 혼자는 아니지만. 네. 룰라 하면 또 스레빠 아닙니까? 그쵸. 슬리퍼가 슬리퍼. 그때 뭐예요? 여장 했었던 것 같아요. 스리퍼. 아, 스리퍼라고 날개 잃은 천사. 네. 잘 아 우리 어울리시네. 연령 다 드러난다. 어떡해. 저는 몰랐는데요. 무슨 말을 하시는 건지. 네? 너무 바로 알아들으시는데. 저희 이제 형사 절차에 대해서 하고 있었는데 네. 지난 시간에는 이제 불기소 종류가 이제 혐의 없음, 기소유예, 공소권 없음, 제거 안 됨 이렇게 종류가 있었다. 네. 근데 이게 근데 불기소면 이제 통지서가 올 거 아니야 나한테. 네, 너 네, 불기소야. 네네. 이렇게 오면은 이 네 개 중에 뭔지가 일단 오는 건가요? 맞아요. 써 있어요. 네. 뭐라고? 아니요, 그냥 거기 밑에 뭐 혐의 없음, 증거 불충분 뭐 이런 식으로 써 있긴 한데 전체로 이제 구구절절이 이것 때문에 뭐 이랬고 이래서 근데 증거는 이게 있어서 이렇게는 인정이 안 된다 이렇게 구구절절이 오진 않고 그냥 딱 그것만 오기 때문에 처분만 결과만. 네네네. 그럼 내가 이게 뭐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경우에는 가까운 검찰청 아무데나 전가고 아무데나 그러니까 내가 쉽게 말해서 서울중앙지검에다 고소장 접수를 했는데 내가 사는 데는 저기 제주도예요. 서울중앙지검까지 가는 건 좀 어렵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그냥 제주지검 방문하셔서 불기소 이유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불기소 고지 청구서 작성하시면 그거를 접수를 하시면 바로 발급을 해줘요. 요즘엔 다 그 전산 통합 시스템이 있어서 전국에서 다 발급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이유로 불기소가 된 건지 혹은 고소인 입장에서도 억울하잖아요. 왜 나는 다 증거가 있는 것 같은데 검사가 불기소를 냈지? 그런 경우에는 피해자 입장에서도 불기소 이유서를 발급 받아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보면은 음. 이게 일반인들이 알아먹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뭐 이해는 가게 써놓긴 해요. 그래요? 예. 근데 이렇게 뭐 이런 부분이 있어서 뭐 증거가 불충분하고 뭐 법리적으로 뭐 이 부분은 성립이 안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뭐 사건에 따라 다르지만 그래도 한 2-3페이지에서 3-4페이지 정도 간단한 사건은 그렇게 좀 작성이 돼 있고요. 뭐 정말 복잡한 사건은 더 길게도 뭐 이렇게 돼 있기도 가끔 하고. 이제 판결문 같은 거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던데 맞아요. 뭐 그럴 다 뭐 저희 몇 번 했던 얘기지만 다 만연체로 작성돼 있고 그래서 뭐 혹시나 뭐 그런 걸 이렇게 통지서 같은 거 받았는데 이해가 안 가면 누구한테 가서 들고 물어보면 뭐 알려주나요? 법률구조공단 뭐 네, 이런데 들고 가면. 그리고 법률홈닥터. 법률공단. 그런 게 있어요? 네, 지자체에 그 구청이나 그런 시청 뭐 그런데 뭐 이렇게 그 지자체에 배치돼 있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럼 소송을 해주시진 않고 상담을 해주세요. 네. 그러니까 그 문서 들고 그 구청이나 시청 가서 거기 근데 안내 그게 데스크에 가서 모든 구청에 다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서울에는 꽤 많이 있으신 것 같고 그리고 지방에도 근데 지금 제가 듣기로는 얼핏 듣기로는 전국 한 60개 넘는 곳에 있다고 들었어요. 네. 그 본인 지역에서 가까운 구청이나 시청에 가서 그 문서 보여주면서 네. 안내 데스크에 네. 저 이거 좀 해석 어떻게 해 누가 안 돼요? 그러면 죄송하지만 여기 그런 거 하는데 아니에요 이렇게 하시는 건 아니라는 거죠? 알려준다는 네, 거죠? 그런 것 네. 정도는 다. 네. 배칭 가시면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혹시 누가 뭐 저희에다가 이렇게 뭐 제보나 이렇게 도움 요청하시면 한번 이렇게 해석 한번 해주는 시간. 네. 첨삭 빨간 펜 첨삭 이런 거 불기소에서 첨삭하는 게 고치는 게 아니라 이런 이거는 이유가 이런 있다. 내용이다 네. 이렇게 해석을 좋네요. 저희 같은 이제 일반인의 네, 네, 눈높이에서 이렇게 그 다음 시간에는 한번 그 공소장을 한번 이렇게 해서 어떻게 뭘 봐야 되는지 이런 걸 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좋네요. 가지려고 해요. 좋네요. 네. 팀인데요. 괜찮다.
그러면은 이제 그거를 이제 읽어보고 내가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그 불기소 이유서 받아보시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건 좀 부당한 것 같아. 내가 증거도 이렇게 다 제시를 한 것 같고 법률적으로도 이거는 죄가 되는 것 같은데? 이런 판단이 드시면 다시 한번 그것을 다툴 수 있는 절차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그 해당 청에다가 항고장 접수하시면 그 관할 고등 검찰청에서 다시 한번 그 검사의 처분이 제대로 됐는지 여부를 다른 검사가 그 더 상위 직급에 있는 검사가 한번 보는 거예요. 봐서 이거는 좀 잘못됐다, 기소를 하는 게 맞겠다 하면 기소 처분을 다시 하게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는 매우 인용률이 낮아요. 매우 인용률이 낮고 다시 한번 고등검찰청에서 항고 기각한다고 하거든요. 기각 결정을 한 경우에는 다시 한번 이번엔 법원에 재정 신청을 해서 법원 판사가 그 기록을 다 검토한 다음에 이건 증거가 충분하고 법률적으로도 다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기소를 이제 명하는 거죠. 재정 신청 절차를 거치는. 약간 지난번에 저희 다뤘던 것처럼 약간 재심하는 거랑 비슷한 약간 느낌은. 그렇죠. 근데 재심은 조금 절차적으로 다른 게 법원의 형사 판결이 이미 확정된 상태에서 확정된 판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투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검사의 처분에 대해서 다투는 절차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느낌이 비슷한데. 네네. 어쨌든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뭐 달라지는 판사나 거고, 검사나 결정은. 뭐 다 여기서 거기. 네, 거기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검사의 처분을 확정된 처분을 다투는 절차라고가 이제 항고나 재정신청 절차라고 보시면 되는 것 같고 이제 법원의 확정된 판결에 대해서 다투는 것이 이제 재심 절차라고 보시면 뭐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그래서 이제 결국에 이제 저희가 이제 형사 절차에 대해서 좀 다 알아봤는데. 다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시작이에요. 네. 그러니까 약간 이제 기소랑 관련된. 네, 그러니까 기소랑 네. 그다음에 뭐 불기소. 시작하는. 그러니까 시간을 알아봤는데 네. 검찰 기소 독점에 관해서 뭐 이렇게 되게 유명한 사건이 있어서 뭐 소개를 해주시려고 준비해 오셨다고. 네. 기소를 이제 검사가 할 수 있고 또 기소에 검사가 전적인 재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건 근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극단적인 사건일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 시대의 비극인 것 같기도 하고 91년도에 있었던 사건인데 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30년쯤 됐네요. 예, 노태우 정권 90년이 30년이나 됐어요. 벌써? 네. 그때 다들 몇 살이세요? 제가 태어나기도 전이라. 예. 알겠습니다. 뭐 그런 거예요. 이제 그 정권에 대해서 이제 당시 이제 대학생이었던 김기설 씨께서 이제 그런 거에 항의를 하면서 이제 분신을 하거든요. 분신을 하셨는데 그때 이제 옆에서 그분이 이제 유서를 남겼어요. 그때 당시엔 그렇게들 많이 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내가 왜 이렇게 분신을 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이제 했는데 그게 이제 김기설 씨 본인이 이제 남긴 이제 유서였는데 이거를 증거를 조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수 감정 결과로 조작을 한 건데 그 강기훈이라는 그 당시에 이제 같이 이렇게 학생 운동을 했던 분이 그 유서를 대필해 줬다. 해서 그 감정 결과를 조작해서 이게 강기훈의 필적이고 김기설의 필적이 아니다. 이렇게 감정 결과를 조작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강기훈 씨 같은 경우 그 자살 방조죄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그 분신을 그냥 그대로 도와준 것이니까 자살 방조죄로 기소가 돼서 실제 실형을 받아서 복역하고 만기 출소했다가 2015년 얼마 전에 이제 재심 판결이 나가지고 이제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으셨어요. 그게 사실은 다시 이제 재심 절차를 통해서 이 필적 감정 결과가 잘못됐다라는 걸 다시 한번 국가수에서 검증을 하고 그래서 종전 증거를 배척하고 새로 감정한 결과를 인정해 줘가지고 재심 이제 무죄 판결을 하게 된 그런 사건이었죠. 분신은 진짜 너무 무섭고 너무 아플 것 같은데 그런 절박함의 표현이었던 것 같긴 한데요. 사람이 느끼는 고통 중에 이게 불에 타는 고통이 거의 제일 극한의 고통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 보면은 그 당시에 그 감정이 정말 극에 달한 상태더라고요. 네. 근데 이 사건이 근데 뭐가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말 그대로 증거를 기소하면 안 되는 사건을 기소를 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네. 유서 필적이 다르다고 이제 조작을 해가지고 기소를 한 거예요. 심지어 이거는 증거를 조작을 한 거예요. 감정 결과를 조작을 해버린 거예요. 그때 당시 다 국가수 다 그 검찰청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관련된 부서기 때문에 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고
자꾸 이게 이제 어떤 검사의 기소 편의주의라든가 기소군주의 폐해를 조금 드러내는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게 문제가 되게 있어 보이긴 하는데 이거는 근데 사실 기소권을 가지고 있다면 누구든지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검사가 기소를 독점해서 발생한 일은 아니고 그러니까 검사가 기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기소를 해서 벌어지는 그러니까 그런 거죠. 기소를 함에 있어서 누군가의 통제를 전혀 받지 않는 그쵸. 네,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법원이 이것에 대해서 증거에 대해서 사실 이때 당시에 법원도 그러니까 법원이 문제가 그러니까 이거는 법원도 사실 사실은 네. 저는 그러니까 잘못이 있는 거라고 검찰이 봐요. 기소를 네. 했어도 법원에서 보고 이거 잘 판단해서 근데 이제 죄가 아니라고 했으면 되는 건데 그거는 근데 이제 그런 거죠. 이제 어쨌든 검찰에서 그렇게까지 증거 조작을 안 했으면 사실은 되는 것인데 이게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강큰 짓이잖아요. 네. 수사기관 그것도 기소권을 가진 그런 이렇게 검찰에서 증거들을 그렇게 저는 해서- 그게 그러니까 수사권까지 갖고 있어서 그런 생긴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니까 그렇죠. 수사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증거를 그러니까 기소권만 갖고 있으면 거기 개입할 여지가 없으니까 수사 뭐 따로 하고 올라온 증거만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맞아요. 제가 그게 생각했을 그게 때는 하니까. 이거 봤을 때 기소권 그러니까 독점 문제보다는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예전에 증거를 조작해서 기소를 잘못한 검사는 어떻게 됐나요?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은데. 이 검사에 대해서 최근에 그래서 국가배상 청구를 한번 했던 개인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했었던 걸로 알고 그러니까 있어요. 이거는 손해배상 국가배상 청구가 청구를. 아니라 이거는 국가배상 사실 청구. 증거를 조작했다는 게 밝혀진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럼 이 맞아요. 검사를 구속을 했는데 해서 처벌을 그-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 국가배상 청구를 할 때요 공무원 개인에게 책임을 물으면 개인에게 중과실이 인정돼야 되거든요. 고의 중과실이. 근데 그게 제 기억으로는 그게 인정이 안 됐어요. 판결에 대해서 되게 말이 많았죠. 고의 중과실까지는 인정이 될 수가 없다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되니까 적극적으로 조작을 했다고까지 인정을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네. 이러한 일련의 일들이 그러니까 뭔가 이제 검찰이 검사한테 이제 제동 장치를 걸려면 그러니까 뭐 절차상으로 이제 사실 절차상으로 뭔가 이제 뭐 수사권 수사랑 그러니까 수사권도 갖고 있고 기소 독점권을 갖고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는 건 맞는데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어쨌든 뭔가를 하려면 어쨌든 또 뭔가를 또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기소를 누구한테 허락받고 해야 되거나 아니면 기소했을 때 이게 기소가 합당한 건지 또 허락을 받고 하려면 뭔가 또 뭐 여러 가지가 생겨야 되는데 이제 그것도 방법일 수 있지만 이렇게 기소를 잘못했을 때 누가 봐도 명백히 기소를 잘못했으면 이 기소를 잘못한 사람한테 책임을 명백한 묻는. 처벌과 책임이 가해지면 이런 일들이 안 하게 근데 될 수 있을 그거- 것 같은데. 그게 약간 좀 결과적인 건 것 같아요. 구조적으로 먼저 그런 국가 권력을 통제할 수 있는 장치를 최대한으로 해놓고 이제 그럼에도 나오는 거는 결과적으로 차단을 해야 되는데 근데 그것도 결국에 그 사람을 또 처벌하려면 또 마찬가지로 검찰에서 기소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럼 검찰이 이미 다 그리고 공소시효도 지났죠. 그래서 1분 남았다고 하시는데 그래서 이제 그 증거 능력에 대한 형사소송법상 법리도 맨 처음에 나왔을 때 경찰들이 조사할 때 막 때려서 하고 막 이런 게 너무 옛날에 많아가지고 그런 거 되게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받은 증거는 아예 증거 능력을 없애버리는 걸 형사소송법에 넣은 거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좀 절차적으로 아니면 근본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만들어 놔야 될 것 같아요. 그렇네요. 네. 저희 또 밝게 네. 또 마무리 해볼까요? 네. 약간. 예. 아 근데 최근에 그 검찰 출신 분들이 변호사 되신 분들이 내부에 있었을 때 했던 증언들 나오잖아요. 그동안 말로만 떠돌렸던 것들을 이번에 증언하면서 그 파장이 큰 것 같더라고요. 다 진짜 그런가 싶고 막. 맞아요. 얼마 전에 네. 여자 검사님 네, 하셨다가 변호사 되신 분도 나와서 네, 말씀하시고 인터뷰하시고 네. 뭐 이렇게 남자 검사들의 어떤 그런 네, 뭐 되게 추행이라든가 그래서 막 그냥 뭐 부장 스폰서라든가 네, 부장은 전화만 TV만 보고 있다고 하고 뭐 전화 받아가지고 사건 불기소 처리한다고 하고 뭐 거의 로비스트인 것처럼 표현하고. 그러니까 약간 이제 위로 올라가면 약간 고인물인 이제 것 정치적으로 같긴 해요. 사람들이 바뀌니까. 네. 다음번에 또 얘기하는 시간을 네 가지시죠. 이거는 그러면 자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 오늘 방송 잘 들으셨나요? 가시기 전에 구독, 즐겨찾기, 좋아요 그리고 하트 잊지 마시고요. 댓글도 좀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도 캐변과 함께하러 와주실 거죠? 그리고요 혹시 사연 보내실 게 있으면 콜로여 빵빵
COOLAWYER 00 gmail.com으로 보내주세요.